답답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오늘의 주진우 라이브 경제 선생님은 KBS 박종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시죠? 네. 네. 제가 이분한테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가끔 물어보곤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경제에 대해서는 똑소리 납니다. 자,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많이 벌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과급 줄 거야. 그렇게 돈잔치 벌였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국가 경제, 국민 경제 다 어렵다는데 은행에서 이자 장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진짜 은행들이 뭔가 되게 나쁜 짓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5대 성과급 총액이 1조가 훨씬 넘는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이렇게 국민들이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데. 네, 자기네만 돈 벌었다. 네, 맞습니다. 4대 금융그룹, 여기서 번 돈이 무려 16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우리 국민들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여론들이 정말 많은 거죠. 코로나 시대에 은행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거 고리 대금업 한 거 아니야? 여기까지 기사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런데 네. 이 이자 장사를 잘하는데 과연 누가 이걸 도와줬느냐? 예. 사실 그동안 정부가 끊임없이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자 장사 잘하라고 일부러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네. 하지만 문제점은 정부가 끊임없는 개입을 함으로써 이게 이자 장사에 큰 도움이 된대. 일단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은행이 무조건 이득을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보통 대출을 해줄 때는 장기금리에 따라서 해주고, 그다음에 예금은 단기금리로 하거든요. 네. 거의 1년짜리 예금 받아서 막 5년 10년짜리 빌려주니까 결국은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가 벌어지면 은행들한테는 유리하지만 네.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사실은 은행들은 오히려 곤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걸 역전시킨 게 누구냐? 사실은 정부에서 왜 이 문제를 만들었냐면, 이 지난해 6월 같은 경우에 갑자기 대통령에다가 금융당국의 수장들까지 나서서 은행들이 너무 이자 장사를 하니까, 예. 벌써 작년 6월이니까 네. 한참 전이죠. 이자 장사하니까 이자 장사 그만해라. 아이고, 그만해라. 그러니까 얘기했죠. 결국은 예금 금리 올리란 신호로 시장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자, 그때만 해도 은행들은 너도 나도 금리를 올렸죠. 예. 이 새 정부에서 자꾸 예대마진으로 장사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했어요. 네, 금리를 올렸더니 예금 금리를 올려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시중에서 자금이 씨가 마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은 전부 다 예금을 하니까요.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9월 28일에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왜? 원래 시중에 워낙 돈이 씨가 말라 있으니까, 왜 사람들이 다 예금금리 올리니까 거기다 돈을 다 예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도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온 거죠. 예. 그래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은행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예. 야, 이게 너무 급하니까 국가경제가 위험하다. 은행들 말이야, 국가경제를 위해서 은행채 좀 발행하지 마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자, 은행들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은행채를 발행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 금리를 더 올려야죠. 예.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은행으로 끌어들이려고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금 금리가 더 오르고, 이게 또 대출 금리를 자극해서 대출 금리가 또 올랐죠. 시작했는데 네. 어느 정도로 올랐냐?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이 신규 코픽스 같은 경우에 9월 15일에 2.96%였는데 이게 12월 15일에는 4.34%가 올랐습니다. 예. 이때 기준금리 올린 것보다 2배 이상 더 올랐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자꾸 개입을 해서 예금금리 올려라. 그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은행채 발행하지 마라. 예. 이것들이 자꾸 예금금리를 올리다 보니 갑자기 정부에서 또 이제는 예금금리 그만 올려라. 경쟁하지 그만해라. 그렇죠. 그래서 11월 25일에 금융위원장이 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에 교란 요인을 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그다음부터는 예금금리가 급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은행들 입장에서 이제 손쉽게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대출금리는 급격하게 오른 상태인데 예금금리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예. 낮추라고.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은행 돈 벌게 지금 정부가 해놨네요.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 덕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게 성과급 잔치로 이어진 거죠. 개입을 하려면 잘했어야지. 지금 은행들 성과급 잔치하도록 지금 정부가 지금 어설프게 잘못 개입해가지고 지금 사기업 돈 벌게 해준 거네요. 그러면 저도 분명히 같은 경제학을 배운 것 같은데 경제학의 이제 원론 조금만 넘어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예? 차선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예? 뭐냐면 Theory of Second Best라 그래서 이게 뭐 경제에서 왜곡된 게 한 3개쯤 있어요. 네. 그러면 한 개쯤을 이렇게 개선을 하고 나면 네. 이게 더 좋은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차선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섣부른 개입이 얼마나 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그게 더 나쁜 일을 만드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지금 섣부른 개입을 한 거네요. 그렇죠. 시장 자유 그렇게 외치던 분들인데 지금 은행 돈잔치 하지 마라. 얼마 전에도 지금 윤 대통령이 15일이었습니다. 15일에 네.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폐해가 크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돈잔치 하지 마라. 또 메시지를 냈는데 네. 요건 또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과점 상태가 진짜 심각하냐? 예. 이거 국제 비교가 다 됩니다. 시중은행 집중도라 그래서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은행 집중도가 18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하네요. 네, 은행 집중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요. 네. 5대 시중은행 중심으로 좀 재편된 측면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책은행, 뭐 지방은행, 뭐 인터넷은행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집중도가 엄청나게 심하다라고 하긴 좀 어렵거든요. 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과점 문제가 되느냐? 예. 사실은 그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가만히 안 놔뒀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되면 원래 카르텔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기업의 개수가 적거나 많거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좀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는 네.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아주 많아도 이 대장이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를 갖다가 대장 기업이 이걸 정하면 나머지 기업이 쭉 따라가면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게 과점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느냐 없냐가 카르텔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은행한테 이래라 저래라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정부가 지금 지난해부터 계속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를 낮춰라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다 같이 낮출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이걸 가이드라인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오히려 더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쉬운 손쉬운 장사를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겁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려면 좀 제대로 줬어야지. 지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오히려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아무튼 돈 많이 벌었대요. 어쨌든 이번에 은행에서 정부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10조 원 플러스 뭐 알파 해가지고 사회 공헌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사회에 보탬이 될까요? 여기에 진짜 큰 함정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은행들이 이번 달에 새로 결정해서 추가로 출연하기로 한 금액은 얼마냐? 이 공동사회 공헌 사업 이 자금은 2,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2,800억. 네. 근데 이게 10조 원으로 둔갑이 된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너무 적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2,8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이건 뭐 은행 돈 번 게 얼만데요. 다 그렇죠. 아는데. 1년 동안 그럼 900억 원 수준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순이익이 4대 시중은행만 16조 원 거기다가 NH까지 합치면 18조 원이니까 18조 순이익에 900억 원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예. 은행들도 아마 자기들 스스로도 좀 너무하다 싶었을 거예요. 900원. 예. 그러니까 900억 원을 10조 원으로 뻥튀기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조성하기로 했던 5천억 원에다가 2,800억 원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7,800억 원. 저는 이번에 은행들이 7,800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다면 그래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좀 일반인들은 좀 어려운 이걸 갖다 보증재원이라는 걸 쓰면서 13을 곱하는 뻥튀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조 원이 된 건데 사실 은행들이 출연하기로 한 전체 금액은 7,800억 원. 이게 맞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건 2,800억 원이다. 그것도 3년 동안이다. 네. 그런데 이걸 10조 원까지 해서 오히려 시장에 불신을 더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자, 아무튼 은행에서 은행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회공헌 사업에는 찔끔하고 있다는 거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은행이라는 게 좀 공공재 성격도 좀 있어요. 공공재냐 이거 사기업이냐 계속 논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은행 때리기만 한다 이걸로 이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행을 공공재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얘기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라. 네. 굉장히 듣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이 은행 산업에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겼을 때는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냥 효율성에 맡기겠죠. 근데 만약에 공익적 측면 공공재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걸 평가하는 곳이 생깁니다. 평가를 누가 할까요? 정부가 하게 되면 이게 관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자원 배분을 하겠죠. 자, 그래서 공공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었느냐? 예. 없었죠.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한 영국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자, 그런 관계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관치금에 의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시장 원리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은행들 성과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성과급 줄여라 이렇게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해서 여기까지 또 이 은행들이 성과급을 주게 된 건데 성과급을 줄이게 되면 그게 성과급 줄인 만큼 누가 이익을 보죠? 은행이 이익을 보죠. 그렇죠. 주주가 이익을 보죠. 네. 자, 은행들의 대주주는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주주 은행들의 네. 다 외국이에요. 예. 외국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냐? KB금융 같은 경우는 4분의 3. 하나금융도 4분의 3. 이게 다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지주도 뭐 한 63%, 우리금융지주도 한 40%가 외국인입니다. 아, 그러면 성과급 안 나눠주고 그러면 주주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한테 좋은 일이죠. 자, 이렇게 네. 뭔가 자꾸만 은행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할 때마다 네. 또 외국인하고 또 여기서 또 이 왜곡을 막기 위해서 다시 조치가 나오면 또 다른 왜곡이 나오는 게 지금 상황이라 지금 이자부터 개입을 하기 시작해서 성과급까지 개입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다른 왜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근데요. 13일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둘 다 검사인데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이거 국민들한테 환원했으면 좋겠다. 여기 이 마인드로 이 검사적 시각으로 그냥 금융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지금 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금융시장을 접근할 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의 방향대로 금융시장이 갈 것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금융시장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진짜 아주 빵빵하게 부푼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풍선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쪽을 누르게 되면 다른 한쪽이 거의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부작용을 현재 우리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끊임없이 개입을 했잖아요. 네.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 금융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개입을 했는데 네. 이게 풍선으로 친다면 이쪽을 눌러보고 저쪽을 눌러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풍선 갖고 놀아보셨어요? 네. 그런데 빵빵하게 부푼 풍선 자꾸만 이쪽 누르고 저쪽 누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하면 저쪽에서 터져요. 맞습니다. 바로 약한 풍선이 곳에서 터져요. 약한 고리에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 풍선을 갖고 놀듯이 자꾸만 왼쪽 눌렀다 오른쪽 눌렀다 하면 되게 위험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시장의 개입, 은행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경우에 개입을 해야 된다고도 해야죠. 봅니다. 해야죠. 근데 그 개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네.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그 시장의 개입의 효과가 어떠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들이나 아니면 부수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려야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바로 최신 경제학인 행동경제학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탈러 같은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어깨를 툭 치듯이 바로 이게 넛집니다. 네. 그렇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커니즘 디자인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이미
현대경제학은 다 바뀌었습니다. 명령을 한다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은행산업은 부작용을 검토하고 어느 방향으로 정말 시장이 갈 것인가. 내가 A라는 조치를 하면 거꾸로 시장은 B로 튀는지 아니면 진짜 A로 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좀 걱정이 됩니다. 그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막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니까 우리도 따라 올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은행 이자는 또 떨어진다고 하고 내리라고 하고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이게 경제가 조금 불확실성이 좀 거쳐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돈을 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풍선을 누르는 방식이 뭐였냐. 예금 금리를 있는 대로 낮추라고 했고 네. 은행들은 충실하게 그걸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아우성이 굉장하죠. 네. 은행들은 엄청나게 이익 보는데 은행 금리 낮아졌어. 이걸로 그냥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은행 소비자들이 손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엄청난 왜곡이 또 생겼어요. 왜냐하면 은행 수신 잔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은행에 둘까요? 아니면 아니죠. 나갈까요? 돈 빼가지고 주식에다 넣고 채권에다 넣고 갖고 다른 데로 보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은행 수신 잔액이 그래서 45조 원이 줄어들었고 자산 운용사에는 51조 원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은 다 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완전히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삐뚤어질 테다도 아니고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 상황, 왜곡을 만든 거죠. 이게 과연 이제 미국에서 혹시라도 금리를 빨리 낮추면 상관없겠지만 고금리로 계속 가게 되면 우리나라만 따로 놀는 것이 나중에 심각한 현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증시나 부동산에 올라타게 만들어서 가게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문제점은 은행들이 이 일종의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너 이렇게 돈 벌면 안 돼라고 압박을 하지만 나중에 은행들이 부실화되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또 거죠. 국민이 져야죠. 네, 왜냐하면 은행들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정부에서 지금 은행 금리 낮추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나한테 욕을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기자님, 근데 풍선이 터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네. 가장 좋은데 혹시 은행이 부실화되면 이거는 경제 사회에 큰 파장 미치지 않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풍선의 비유로 말했을 때 자꾸 왼쪽 눌렀다 오른쪽 눌렀다 해서 이 풍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정말 시장 경제에는 아주 큰 타격이 올 수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장금리만 낮아지는 상황, 이게 왜곡이 뭐냐면 아무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왜곡돼서 낮아지면 우리나라에 예금하는 게 나을까요? 이걸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달러 예금을 하는 게 나을까요? 나가는 게 낫죠. 환율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122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1300원에 육박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선을 누르는 방식에서 또 하나 왜곡을 만든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건 저도 반쯤은 인정하지만 네. 그렇게 공공재 성격을 진짜 은행이 발휘하게 하려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디자인해야지 그 메커니즘 디자인 없이 그냥 오늘은 왼쪽으로 내일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칫하면 이 풍선에 터질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유, 걱정이네요. 세계 기준금리가 다 오르는데 우리만 낮추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괜찮을까 얘기했는데 아이고 풍선이 터질까. 다시 한번 또 배워야 되겠습니다. 경공술 KBS 박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